샤넬 가방 사려고 밤새서 기다려서 오픈런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샤넬, 롤렉스 오픈런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리지만 에르메스 오픈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에르메스는 밤새서 기다려서 1등으로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버킨백이나 캘리백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버킨백이나 캘리백의 정가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정가로 에르메스 백을 사려면 백을 사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에르메스에서 버킨이나 캘리백을 실제로 보려면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일정 구매액 실적이 쌓이면 버킨이나 캘리를 실제로 마주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예전에 오데마 픽의 이야기랑 비슷하죠. 인기 모델인 로얄 오크를 사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3,4천만원 하는 다른 모델을 대기를 위해 산다는 것처럼요. 그런데 에르메스는 한술 더 뜹니다. 실적을 쌓기 위한 이른바 실적템에는 다른 가방과 지갑류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옷, 스카프, 심지어 접시나 담요를 사모으기까지 합니다. 멀리서 보면 브랜드 각인조차 되어 있지 않은 이 가방이 뭐길래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그리고 에르메스의 주가는 어떻게 명품 업계에서 최고가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명품 중의 명품이라 불리는 1티어 브랜드 에르메스 이야기입니다. 에르메스는 창업자 티에리 에르메스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에르메스는 1837년에 만들어진 무려 200년이 다 되어가는 전통 있는 곳입니다. 원래 에르메스의 시작은 마차를 탈 때 필요한 안장이나 채찍 등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에르메스의 로고는 아직도 마차를 쓰고 있죠. 당시 마차를 타는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에르메스의 마구 용품들은 최고급 소재를 사용해 독보적인 고급스러움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곧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 큰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이렇게 고급 브랜드 인지도를 쌓은 에르메스는 마구 용품에서 아예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벨트, 장갑 등으로 품목을 늘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대에는 가방으로까지 그 라인업을 확장시켰는데요. 많은 브랜드들이 라인업을 확장하면 품질 관리 문제가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에르메스는 오히려 더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명성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에르메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가족 경영을 꼽는데요. 창업자 티에리 에르메스에서 그의 아들 샤를 에밀 에르메스로, 샤를 에밀 에르메스의 아들 에밀 모리스 에르메스로 3대가 에르메스 가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3대째인 에밀 모리스는 자식이 넷 있었지만 모두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위 중 한 명이었던 로베르 듀마가 4대 에르메스를 이끌게 되는데요. 이후부터는 에르메스가 아닌 듀마 가문이 에르메스를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가문이 소유한 에르메스의 시대가 품질과 라인업의 확장이었다면, 듀마 가문의 에르메스 시대는 전 세계에 에르메스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베르 듀마는 지금 에르메스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오렌지 박스와 현재 에르메스 로고를 탄생시켰고, 캘리백을 유행시킨 장본인인데요. 이후 로베르 듀마의 뒤를 이어받은 아들 장루이 듀마는 아버지가 유행시킨 캘리백보다 더 인기가 많은 에르메스의 꽃, 버킨백을 탄생시켰죠. 물론 모든 가족 경영 체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에르메스의 가족 경영 체제는 창업자의 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제대로 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아예 비상장되어 있는 샤넬과는 달리 에르메스의 주식은 프랑스 주식시장에 공개적으로 상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한국도 아니고 해외에서 공개적으로 상장된 회사가 가족 경영을 표방하며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에르메스의 소유자인 듀마 가문은 현재 전체 상장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사 일을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표를 행사할 수 있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듀마 가문이 에르메스를 끈끈한 가족 경영으로 할 수 있던 데에는 LVMH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공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명품 기업을 미친듯이 흡수하던 아르노 회장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브랜드가 있었으니 바로 에르메스였습니다. 아르노는 몰래 에르메스의 지분을 17%까지 획득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를 눈치챈 에르메스는 50.2%의 지분을 모아 지주회사를 설립해 아르노 회장의 적대적 인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결국 LVMH는 에르메스의 인수합병을 포기하고 모든 지분을 팔게 되었죠. 이렇게 가족 경영 체제로 에르메스를 이끌다 보니 그들은 다른 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경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생산량을 무리해서 늘리지 않습니다. 에르메스의 가방은 프랑스의 50여 개 생산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공정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무리해서 생산량을 늘리다 보면 가방을 만드는 장인의 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고급 가죽의 수급량도 모자랄 수밖에 없죠. 많은 명품들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중국들의 공장에 생산을 맡기고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 다음 메이드 인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막으면서 퀄리티 컨트롤에 실패하는데, 에르메스는 고집스럽게 프랑스 내 장인들의 손을 거친 생산을 고집합니다. 또 생산량을 무리해서 늘리지 않으니 더 많은 매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르메스는 매장 수를 크게 늘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보통 백화점이 진정한 명품 백화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브랜드가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렇게 세 개여서 에르샤라고 부르거든요. 거기다 롤렉스까지 더할 수 있는데요. 이 브랜드 중에서 완전한 독자 경영을 하고 있는 에르메스, 샤넬, 롤렉스의 매장 찾기가 그렇게 힘든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에르메스 매장이 우리나라
하나에 11개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300여 개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런 희소성 있는 경영 때문에 에르메스의 주가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해도 700유로 선이었던 주가는 한때 장중 2000유로를 돌파하기까지 했는데요. 만약 에르메스 백을 사지 않고 에르메스 주식을 샀다면 약 3배에 가까운 이익을 얻을 수 있었겠네요. 하지만 에르메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죠. 에르메스의 대표 모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캘리백입니다. 캘리백은 제가 예전 도시 모나코를 소개하면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원래 캘리백의 명칭은 사카디페 아니 색에디페치 어쨌든 이런 어려운 이름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이름의 가방을 좋아하는 여배우가 있었으니 바로 그레이스 켈리였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배우 활동을 하다가 모나코 왕자와 결혼을 해서 모나코의 공주가 되었는데요. 이후 임신을 하게 되고 공식 활동에서 불룩해진 배를 가리려고 푸티삭 보트와 크루아 가방을 안고 사진을 찍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많은 대중들이 이 가방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에르메스는 아예 모나코 왕실을 찾아가 켈리에게 이 가방의 이름을 켈리백으로 바꾸고 싶다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 가방의 이름은 켈리백이 되고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가방이 되었죠. 하지만 이후 켈리백보다 더 유명한 가방이 탄생하는데요. 에르메스의 5대 경영자였던 장루이 듀마는 1984년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한 여배우의 옆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여배우의 이름은 제인 버킨. 당시 제인 버킨은 패션의 아이콘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비행기에서 그녀는 커다란 밀짚 가방 같은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요. 버킨은 장루이 듀마에게 가죽 가방 중에서 이쁘고 크기가 큰 가방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런 밀짚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루이 듀마는 바로 시트 앞에 있는 멀미 봉지를 꺼내 그 위에 캘리백과 비슷하지만 사이즈가 더 큰 가방을 스케치하는데요. 이 가방을 완성시켜 첫 번째 제품을 제인 버킨에게 직접 보냅니다. 버킨은 이 가방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했고 이 가방의 이름은 버킨백이 됩니다. 에르메스의 상징이 된 버킨백은 에르메스에서도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장인만 제작할 수 있고 장인이 한 개의 가방을 만드는데 평균 48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요즘에야 에르메스가 지갑, 신발, 의류, 접시까지 다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제품들이 인기를 얻게 된 시초가 버킨과 켈리를 사기 위한 실적을 쌓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에르메스 다른 제품까지 빠지게 되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적을 쌓기 위해 사는 제품도 순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가격이어도 에르메스에서 판매량이 적은 제품들을 사면 훨씬 더 버킨과 켈리를 먼저 만날 수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1등은 가구라고 하는데요. 에르메스에서 가구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아도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소파가 약 1억 원 정도, 테이블 의자가 약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가구 주문하고 받는 시간도 1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소파 주문하고 가구가 집에 들어오는 날 버킨백을 셀러가 직접 들고 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에 가구가 있다면 만 안장을 사거나 아니면 집에 놓을 체스판 같은 걸로 실적을 쌓아도 됩니다. 체스판은 350만 원 정도. 집에 VIP 손님이 오면 같이 체스 두기 좋겠네요. 철저한 가족 경영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한 에르메스. 브랜드 가치를 최고로 이끈 그들에게 돌아오는 리워드는 바로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입니다. 2022년 에르메스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41%인데요. 사실 아무리 장인을 쓰고 최고급 가죽을 써도 가방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건 말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가격인 거죠. 여기다 에르메스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출하지도 않습니다. 에르메스 글로벌 앰베서더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루이비통이 BTS, 샤넬이 제니, 구찌 아이유 이런 식으로 앰버서더를 활용해 자신들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과 달리 에르메스는 앰버서더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케팅 비용은 더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신들만의 해자를 구축한 에르메스. 저는 앞으로도 이 에르메스의 왕국은 꽤 오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웨거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